듣고 보는 이야기 듣보이. 오늘은 일본 최대 연예기획사 자니스 사무소의 설립자이자 일본 최대의 연예계 성파문 자니 키타가와 성착취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일본 연예계 또는 일본 아이돌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한국 알고리즘에도 많이 노출되어서 싱어송라이터 아이명이나 밴드 오피셜하게 댄디즘, 또 요네즈 켄시 정도는 알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름은 몰라도 노래를 들으면 아, 이 노래구나라고 할만하죠. 하지만 일본 아이돌은 유명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아라시는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네요. 아라시는 일본의 대표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1999년에 데뷔하여 멤버 전원이 40대이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탄탄한 팬덤을 유지하며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죠. 오히려 데뷔 후 잠깐 주목받고 변변치 못한 인기를 누리다가 나중에 더 잘된 케이스입니다. 실제로 2008년에 오리콘 차트를 점령했죠. 데뷔 10년 차에 정상의 자리에 올라선 겁니다. 오히려 나이 덕분에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적 인기를 얻게 되었고요. 그런데 사실 아라시는 일본의 음악 시장에서만 잘 나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음악보다 일본 방송과 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자면 톱 배우이거나 대세 아이돌이 출연하는 대부분의 CF를 아라시가 소화한다고 보면 되죠. 또한 멤버 전원이 인기 예능 MC로서 활약하는가 하면 그룹의 이름을 건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일본 방송국의 주말 황금 시간대를 차지했죠. NHK의 24시간 TV와 같은 대형 자선 행사에서 중심 역할을 맡고 2020년 도쿄올림픽 공식 응원송을 부르는 등 자선 활동부터 일본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일본 사회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아라시의 비주얼이자 배우로서도 활발히 활동하는 마츠모토 주는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멤버이죠. 제일 유명한 건 꽃보다 남자의 도묘지 츠카사, 한국판으로 치자면 구준표 역할이 아닐까 싶네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본 내에서 아라시는 전설적인 그룹입니다. 멤버들이 나이도 많고 여러 논란과 사건 사고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아라시의 영향력은 대단한 편이죠. 이런 아라시를 키워낸 회사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 기획사 자니스 사무소입니다. 가장 유명한 연예 기획사라는 타이틀답게 자니스 사무소에는 아라시 말고도 아라시만큼 시대를 풍미한 그룹이 다수 소속되어 있죠. 일본 최초로 아이돌 예능 트렌드를 만든 자니스 사무소의 상징적인 그룹 스맵부터 록밴드 스타일로 데뷔하여 친근한 이미지로 예능계를 장악한 토키오, 발랄한 소년 이미지로 10대 팬층을 사로잡은 헤이세이 점프, 또 현재는 2018년에 데뷔한 킹앤프린스와 2020년에 데뷔한 식스톤즈 앤 스노우맨과 같은 신세대 그룹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본뿐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자니스 사무소가 한국으로 치자면 SM이나 YG 또는 JYP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일본 내에서 자니스 사무소의 위치는 한국의 3대 기획사를 모두 합친 것에 가깝죠. 자니스 사무소가 단순히 기획사라고 보기에는 일본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일본 아이돌 문화의 기반을 구축한 게 자니스 사무소였습니다. 여러 남자 아이돌 그룹을 통해 댄스와 노래를 겸비한 미소년 그룹이라는 트렌드를 만들어낸 자니스 사무소는 단순히 아이돌을 키우는 회사를 넘어 일본 연예계를 지배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영향력을 행사해왔죠. 자니스 사무소는 소속 아티스트가 출연하는 예능 드라마 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방송사와 협력하여 아티스트를 주연급으로 배치하며 사실상 방송을 독점하는가 하면 일본 CF 업계에서도 주요 광고를 장악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 아이돌 시장은 대항마가 없을 정도로 장악하고 있었고요. 자니스 소속 아이돌의 음반과 굿즈 판매는 연간 수천억엔 규모를 달성하고 있고 도쿄돔 등 대규모 공연에서의 연이은 콘서트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일본 전체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 독과점 수준의 엔터 회사인 것이죠. 지배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니스 사무소를 나간 연예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법까지 쓰면서 위치를 지켰거든요. 이게 구설수가 아니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의를 받을 정도로 대놓고 했던 일들이고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법입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자니스의 지배력이 약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로 주요 연예인들의 이탈도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활동할 연예인들이 나갔다는 것은 단순히 세대교체나 계약이 끝나서 나갔다라는 느낌을 넘어 이제 자니스 없이도 연예계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말이기도 했죠. 적어도 직업을 유지하지 못할 만큼의 압력은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했고요. 장악하다시피
알다시피 했던 아이돌파는 K-팝 아이돌들의 출연과 다른 기획사의 성공까지 겹치면서 더 힘들어졌습니다. 자니스 사무소의 앞날은 국민 아이돌을 다시 배출해낼 수 있냐 없냐에 달려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고, 창업주였던 자니 키타가와도 사망하면서 미래는 더 불확실해졌죠. 지배력이 약해졌던 탓인지 아니면 때가 되어서 터진 건지는 몰라도 2023년 일본을 뒤집어 놓는 폭로가 터지죠. 일본 연예계 역사상 최악의 성착취 스캔들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자니스 사무소를 설립한 자니 키타가와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자사 연습생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착취를 행해왔다는 고발이 일본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사실 자니 키타가와에 대한 추문은 자니스 사무소를 설립한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연예계에서 워낙 영향력이 큰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일본 연예계와 언론이 해당 사실을 묵인하거나 축소 보도해왔기 때문에 묻혔던 것이죠. 그렇다면 자니 키타가와 그는 정확히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제기되었을까요?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자니 키타가와에 대해 간략히만 알아보죠. 자니 키타가와는 1931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본인 부모님 아래 태어난 일본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자랐기 때문에 자니는 영어를 구사할 수 있었고 서구 문화에도 익숙해져. 자니와 가족이 미국을 떠나 일본에 완전히 정착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입니다. 일본에 정착한 후 자니는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극장쇼, 뮤지컬, 보이밴드 공연과 같은 미국식 문화를 계속 탐구했죠. 특히 보이밴드와 무대 퍼포먼스에 관심이 많았던 자니는 일본에서 미국식 보이밴드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에도 미국 문화가 퍼지기 시작한 시기였기에 미국에 살다 온 자니는 유리한 위치에 있던 셈이죠. 1962년 자니는 당시 자신이 지도하던 야구팀의 청소년들을 기반으로 첫 보이밴드 자니스를 결성했습니다. 연예계 사업을 하기 전에 정확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 도쿄 요요기의 미군 숙소 워싱턴 하이츠에서 이웃소년 30명을 모아 소년 야구팀의 코치를 하고 있었다는 것 정도는 알려져 있죠. 당시 일본 대중음악은 주로 솔로 가수나 전통음악 위주였기 때문에 그룹으로 활동하는 보이밴드 개념은 매우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니는 미국의 문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실제로 자니스는 미국에서 유행하던 춤과 노래 스타일을 결합해 만들었고요. 같은 해에 동명의 이름으로 연예 기획사 자니스 사무소까지 설립하게 됩니다. 자니의 첫 보이밴드 자니스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일본 연예계에서 주목은 받았지만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일본 연예계의 흐름을 경험한 자니는 실패를 기반으로 다른 그룹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자니는 곧 일본 연예계에서 소년 아이돌 그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데 성공합니다. 동시에 아이돌 그룹을 체계적으로 매니징하는 일본 최초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도 구축했고요. 미국식 보이밴드 문화를 일본형 아이돌로 재해석하며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혁신을 일으킨 것도 아이돌 육성의 체계적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일본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영향을 미친 것도 모두 자니스 사무소가 이뤄낸 일이죠. 자니는 기획사 설립자인 동시에 직원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기보다는 아이돌 육성부터 활동 전반, 소속 아티스트의 발굴과 선발, 트레이닝 과정, 콘셉트 개발 등에 모두 직접 관여했죠. 즉 선발부터 데뷔에 이르기까지 자니스 사무소 안에서 자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자니의 기획력과 안목은 먹혀 들어갔고 자니스 사무소는 1990년대부터 수많은 인기 보이그룹을 탄생시키죠. 결과적으로 일본 연예계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의 파이는 자니스 사무소가 모두 독점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니스 사무소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아니 자니의 영향력이 커져갈수록 동시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추문도 함께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일부 언론 매체에서 자니가 소속사 연습생과 아이돌에게 성추행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특히 1999년 일본 잡지 주간 문춘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여러 건의 성추행 의혹 기사를 보도했죠. 연예계에서 막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니의 요구는 아이돌 데뷔라는 꿈을 가진 연습생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죠. 심지어 싫다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었습니다. 독점이었으니까요. 주간 문춘에 따르면 진짜 문제는 자니의 권력형 성범죄가 단순히 몇 명의 피해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조직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즉 가담자가 한둘이 아니라는 말이죠. 하지만 주간 문춘의 충격적인 폭로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년이 훌쩍 지나도록 자니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 연예계와 언론이 자니스 사무소의 눈치를 보느라 해당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루는 것을 회피했기 때문이죠. 자니와 자니스 사무소는 주간 문춘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만큼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앞서 말한 자니스 사무소의 눈치를 본 것도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지배력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이 모두 침묵을 지켰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 사건은 더 구체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한 채 뚜렷한 증거 없이 묻혀버리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기는 했죠. 익명 인터뷰나 해외 매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영국의 가디언, 미국의 뉴욕타임스, 그리고 일부 아시아 지역 언론에서 자니 키타가와의 명성과 의혹을 동시에 언급하는 기사들이 간헐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죠. 하지만 일본 메이저 언론에서는 의혹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익명이었기에 사람들은 소식을 접해도 음모론처럼 생각했죠. 자니는 말년까지도 활발히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며 아티스트 양성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 8일 뇌하수체 출혈 진단 후 입원 치료 중 향년 87세 나이로 사망하게 되죠. 일본 연예계 인사들과 소속 아이돌 등 수많은 유명인들이 자니의 빈소와 장례식장을 찾았고 언론 역시 대대적으로 그의 생전 업적과 공헌을 조명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총리 역시 조의를 표할 정도였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2023년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던 자니 키타가와의 성착취 사건이 비로소 조명을 받게 되는 계기가 발생합니다. 2023년 3월 BBC가 공개한 다큐멘터리 덕분이었죠. 사실 2021년과 2022년 이미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나온 피해자들이 있었지만 또 논란도 되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2022년 자니스 주니어 출신 오카모토 카와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유튜브를 통해 폭로했지만 사람들은 뜨지 못해서 흠집을 내려고 한다며 오히려 조롱을 했죠. 하지만 덕분에 포식자 J-팝의 비밀 스캔들 다큐는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전직 자니스 주니어 출신 인물들을 포함해 여러 명의 피해자가 출연했는데 이들 중에는 실명을 밝힌 사람들도 여럿 있었죠. 또 모두가 자니 키타가와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으며 자신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자세히 알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 역시 출연하면서 다큐는 일본을 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죠. 일본 사회 내에서도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 침묵해왔던 일본 주요 언론들도 비로소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NHK, TV 아사히 등 지상파 방송국이 뒤늦게 다큐멘터리와 관련된 보도를 했고 SNS와 인터넷에서도 다큐멘터리 내용이 대대적으로 공유되었습니다. 결국 UN 인권 이사회까지 나서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죠. 이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내가 당한 일이 사실이라거나 추가적인 피해 사례가 훨씬 많다고 증언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자니 키타가와 성착취 사건은 일본판 DD 게이트라 봐도 무방할 정도로 피해 규모와 정도가 매우 심각합니다. 하야시라는 가명의 한 피해자는 10대 시절 자니와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자니의 자택 중 한 곳에 머물도록 초대받았는데 얼마 후 자니가 다가오더니 가서 목욕하라고 했고 자니는 내가 인형인 것처럼 내 온몸을 씻겼다, 자니가 나에게 성폭행을 했다고 증언했죠. 사실 충격적인 것은 당시 자니의 자택에 함께 거주하던 다른 소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소년들은 힘들어하는 하야시에게 참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죠. 심지어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소년들은 자니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며 고마워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도 당시 중학생이었던 한 피해자 역시 자니스 사무소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어 성폭력을 겪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니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연예계에서 내 위치가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다고 전했죠. 이뿐만이 아니죠. 또 다른 피해자는 심지어 자신의 본가에서 성폭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자니의 성착취 피해자 중 최고령자는 79세 배우 하토리 요시지인데 하토리 요시지는 2023년 7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전 자신 8살의 당시 자니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죠. 하토리는 유명 작곡가인 자신의 아버지와 자니가 친구 사이였는데 어릴 적 자신이 자니의 집에 묵었을 당시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로도 약 2년 반 동안 100회에 걸친 성폭력을 당했고요. 이보다 더 적나라하고 심각한 내용이 많지만 더 말하면 영상이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네요. 사실 제재를 당할 수준의 내용이라는 것만 봐도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회사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꼽았습니다. 비록 자니 키타가와는 이미 사망했기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지만 회사 차원의 피해 보상 및 공식 사과를 요구한 것이죠. 이렇게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자니스 사무소 역시 더는 문제를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BBC 다큐멘터리 공개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자니 키타가와의 조카이자 자니 사무소의 대표였던 후지시마 주리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과거 성착취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사임을 표했죠. 또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발족시켜 피해자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고요. 피해자와의 상담 및 배상을 전담하는 새 법인 스마일업을 설립하고 아이돌 매니지먼트를 다른 이름의 새로운 법인으로 이관하는
개편 등 구조 개편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죠. 하지만 회사 측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할지는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생각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과연 제대로 된 배상이 이뤄질지도 의문이죠. 2024년 7월 기준 자니 키타가와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1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으니까요. 한때 연예계를 지배했던 자니스 사무소는 사실상 분해되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니스 소속 연예인들의 광고에 쓰지 않기 시작했죠. 특히 산토리는 향후 2-3개월 사이에 자니스 사무소의 체제에 근본적인 개선이 보이지 않으며 소속 탤런트가 출연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스폰서로서 자금을 제공하지 않는 것도 옵션으로서 있을 수 있다. 방송국이 왜 아직도 기용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까지 강경하게 말했고요. 당연히 더 이상 남아있을 사람이 없죠. 아이러니한 것은 이 빈틈을 한국 아이돌 그룹들이 상당수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니스의 지배력이 컸던 만큼 공백도 크니까요. 자니 키타가와의 성착취 사건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